안녕하세요, 지원진 쌤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기출분석 마지막 주차입니다. 이번 주는 작년에 출제된 기출문제, 작년에 출제된 평가원 기출문제 총 60문항이 있어요. 6월, 9월, 수능까지 총 60문항을 오늘 4주차에 한 번에 다 풀어볼 겁니다. 작년 기출문제는 전체 문항을 다 풀어보는 게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전체 문항을 다 실었고요. 문항 배치는 단원별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6월, 9월 수능, 단원별로 6월, 9월 수능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단원별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한눈에 보기 좋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1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유물을 남긴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1번 문제는 다들 무난하게 맞춰줄 수 있죠? 사자에서 오시리스 이런 키워드 보면 이집트 문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태양력과 십진법을 사용했죠. 길가메시 서사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 갑고는 상나라, 하라파 모헨조다로는 인더스 문명, 베다는 인도인 중에 아리아인이라고 있어요. 처음 인더스 문명 만든 애들 말고 후에 아리아인이 내려오죠. 그분들이 베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과 구분해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발달했다고 나오네요. 이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사자에서는 이집트,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에서 만들었고요. 태음력과 60지법이 메소포타미아, 하라파는 인더스 문명, 갑고는 상나라. 1번 어렵지 않죠? 다음 3번, 다음 유물을 남긴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나일강 유역 딱 감이 오죠? 파라오 이런 것까지 나오면 이집트 문명입니다. 선생님, 이런 건 뭔가요? 여러분 알 거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집트에 대한 설명, 사자에서를 제작했죠. 길가메시 서사시는 메소포타미아, 올림피아 제전은 그리스에서, 갑고는 상나라, 모헨조다로는 인더스 문명. 이렇게 해서 고대 문명 파트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대 문명 파트는 항상 1번으로 나오니까 우리 꼭 맞춰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다음은 춘추 전국시대 진한이네요. 중국사는 춘추 전국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2단원에서는 최근에는 진나라나 한나라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승은 왕으로 추대되었고 국고를 장초로 정했다. 진승은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에게 가에 반대하는 봉기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자, 진승은 어느 시대 사람이죠? 진나라 때 인물입니다. 근데 이 농민 출신이었는데 진나라가 너무 강력한 법치주의를 실시하니까 그에 대한 불만을 갖고 농민 봉기를 일으켰죠. 그래서 가왕조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에 대한 설명, 쿠품중정제는 위진남북조 때, 내각대학사는 명나라 때, 진나라 때 화폐와 도량령이 통일됐죠. 통제가 대운하는 수나라, 태화설파하고 우경박사를 둔 것은 한나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5번 볼게요. 밑줄 친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물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중국사는 3단계로 난이도가 구성돼요. 제일 쉬운 거는 방금 본 4번처럼 왕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진나라인지 한나라인지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 어려운 게 이 인물,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왕들의 업적을 주로 물어보겠죠. 그 다음 어려운 건 특정 제도, 쿠품 중정제든 공행이든 이런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완벽하게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척은 나무로 만들었대요. 흉노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변경에 건설된 견수 공간에서 발견되었대요. 길이를 측량하는 중국의 전통 단위인 1척 길이의 이 목적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23.2cm라고 하네요. 또 9개의 먹줄을 통해 10개의 촌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어 당시 촌이라는 단위는 10분의 1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물 치세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척의 길이가 전국적으로 같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 인물 정책 덕에 견순관과 같은 변경에서도 중국과 다른 지역과 똑같은 척의 길이가 활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위의 길이를 똑같이 만들었대요. 이 인물이. 이 단위의 길이가 같아졌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슨 표현일까요? 도량령을 통일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도량령을 통일했다. 이게 여러 단위를 통일했다는 의미예요. 이거를 모르고 있었으면 이 뭔 말이지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 단어의 의미 하나까지 좀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도량령을 통일했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통일한 거죠. 누굴까요? 진시황입니다. 도량령 통일했다고 하면 진시황 업적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이 인물은 진시황이에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 문장은 도량령 통일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썼던 걸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었는지가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진시황 업적. 궁극제는 한 고조 때고요. 오수전은 한 무제 때. 동돌고를 복속한 건 당태종이고요. 진시황이 분서경유 단행했죠. 국풍중년제 폐지한 건 수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5번도 나름 중요한 문제다. 요즘 이런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어떤 제도나 어떤 업적을 다른 말로 풀었어서 너 이거 이 의미인지 알아? 이 풀어쓴 의미가 교과서에서 이 단어를 의미하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의미까지 이해하면서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후량을 세운 태조의 이름을 순서대로 정리한 거래요. 이 태조가 살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교사의 질문은 이 태조가 살았던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아?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 요 사료가 주어진 시기를 파악하면 되겠죠? 성은 주시며 농민 출신으로 형과 함께 황소의 반란군에 가담함. 그리고 황소를 배신하고 관군에 투항한 이후 반란을 평정한 공로로 천자로부터 왕성한 완전한 충성을 뜻하는 전충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아. 성은 주씨래요. 이 인물이. 이름은 전충이야. 그럼 누구예요? 주전충이죠. 이후 후량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황으로 개명했어요. 자, 황소의 난이 일어났고 이름이 주전충이래요. 이거 언제일까요? 당나라죠. 그래서 주전충은 황소의 난에 황소의 난에 가담했지만 황소를 배신하고 대신 진압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또 반란을 일으켰지. 주전충의 난이잖아요. 주전충의 난으로 당나라가 멸망합니다. 이후 후량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본인이 황제가 돼요. 이게 주전충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주전충이 활동했던 당시, 그리고 황소의 난 있었던 당시, 주전충이 반란을 일으켰던 당시는 당나라니까 당나라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됩니다. 양세법이 시행됐죠. 파리제는 청나라, 이갑제가 와해된 건 명나라, 지정원제는 청나라, 향고리 선제는 한나라 때 실시됩니다. 정답 1번이에요. 다음 7번. 밑줄 치는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황제께서 더위를 피하려 연에서 북쪽 상도로 가시는 길에 나 역시 호종할 수 있었대요. 천막을 갖추고 황야를 치다니 편안할 날이 없이 굶주리고 목말랐대요. 비바람이나 서리가 엄습해 오기도 하였고 흙먼지 휩싸기도 했대요. 그러나 남인 라는 비천한 출신인 내가 관리로 선발되었을 뿐 아니라 황제께서 국가의 기틀을
태산처럼 굳건히 하는데 함께했던 것은 크나큰 성원이었다. 여기서 키워드는 남인밖에 없습니다. 이 남인이 뭐예요? 힌트를 주죠. 비천한 출신인 남인. 원나라 때 신분제죠. 원나라 신분제를 보면 맨 밑에 남인이라고 있습니다. 원나라가 남송을 정복한 이후에 그 원나라 안에 살던 남송 출신 중국인들, 남송 출신 한족들을 남인이라고 해요. 가장 밑에 있는 하층민이었어요. 이 신분제에서. 그래서 가장 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인이라는 비천한 출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 국가가 원나라인 걸 알았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남인을 통해서 원나라인 걸 파악하자. 그래서 국가에 있었던 원나라에서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되네요. 유교 반포는 명나라, 원나라 때 수시력이 제작됐고요. 웅위천은 청나라 때, 왕안섭은 송나라 때, 진승오광의 나는 진나라 때 있었죠. 정답 2번입니다. 8번. 이 문제 살짝 어려워요. 한번 볼까요?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조가 연경에 입성하고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북명관, 남명관을 활용하였대요. 자, 이 가의 공신 열전인데 가 국가를 찾아야 돼. 제발 이건 보고 요 나라 바로 찍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대놓고 주면 의심해봐야 돼. 아시겠죠? 관료였던 한기선은 군대를 지휘하는 것 외에 민정, 수도와 지방 물자 보급 등을 담당하여 공을 세웠다. 그는 두 황제 치세하에서 재상을 역임하여 성공적인 업적을 쌓았기에 세종이 그의 현명함을 칭찬했다. 알 수가 없죠? 넘어갈게요. 태종은 남조에서 투항해온 곽약사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많은 혜택을 풀었다. 이 곽약사라는 인물은 남조에서 투항을 했습니다. 이에 곽약사는 종망에게 남조의 약점을 알려주고 쉽게 공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대요. 곽약사는 남조에서 올랐는데 이 남조를 멸망시킬 수 있게 도와줬어. 종망이 남조의 수도까지 진군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쫓겨 창장강 이남으로 수를 옮기게 한 것도 곽약사의 조언 덕분이다. 아, 요 밑에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였죠. 이 남조는 우리의 공격에 의해서 창장과 미남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대요. 이 남조는 그럼 누구예요? 청나라죠. 그래서 남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남조라는 표현은 중국사에서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북쪽의 어떤 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수도를 창장과 이남으로 옮겼어요. 그 옮긴 나라는 송나라고. 그러면 이 송나라는 누구 때문에 수도를 옮겼어요? 금나라의 공격으로 수도를 옮겼죠. 이만 항저우로. 창장과 이남의 수도가 항저우입니다. 그래서 가는 금나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게 사료가 길면 특히 근데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세요. 여러분 사료는. 그래야 그중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북명관 남명관만 보고 절대 요 나라라고 안 줍니다. 이제는. 그래서 사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세계사는 시간 남아요. 동아시아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면서 핵심 키워드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금나라예요. 가는. 동독을 복속한 건 당나라고요. 파스파 문자는 원나라 때. 국품중정제를 실시한 건 위진남북조죠. 전연의 맹약을 체결한 건 송나라랑 요나라고요. 수도를 중도로 옮긴 건 금나라.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자료는 베이징에 있는 가의 묘비 탁본이래요. 묘비명은 라틴어와 한문으로 쓰여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대요. 리 선생은 이탈리아 사람으로 휘는 바두 호든 서트이드. 그는 예수의 선교사로 중국에서 활동하였대요. 베이징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머무는 거처를 처음으로 설립했대요. 가는 중국에서 약 28년 동안 활동하면서 천주시를 저술하였고
성원기와 함께 유클리드의 기하 서전을 번역하여 기하 원본을 간행하였다. 가는 누굴까요? 마테오 리치죠. 마테오 리치의 활동 업적 같은 것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려 만국전도를 제작했어요. 수시력을 편찬한 건 왁수경. 신학대전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고전선은 청권용제가, 우신예체는 에라스무이스가 글씨 이렇게 각각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번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10번 보겠습니다. 밑주친 우리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제가 괜찮았어. 볼게요. 오랑캐가 황제에게 바쳤다는 지도를 본 적 있나? 한밤중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북극성이 하늘의 중심에 있듯 우리 왕조도 당연히 땅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지도는 우리 왕조를 가운데에 배치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서쪽에 치우치고 북쪽에 가깝게 그려놓았더군. 제목에 혼일 대신에 만국이라는 말을 쓰다니. 이 지도를 오랑캐가 황제에게 바쳤다는데, 오랑캐면 중국이 아닌 애들이겠죠? 얘네가 누군가가 지도를 바쳤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중국이겠죠? 느낌상. 황제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리고 동양 사람들이잖아요. 중국인데, 우리를 세상의 중심이 아닌, 근데 세상의 중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나라는 동아시아에서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저기 어디 서쪽에 치우치게, 그리고 북쪽에 가깝게 그려놨대요. 그리고 지도에는 만국이라는 표현을 썼대. 일단 첫 번째 힌트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어려웠으면 옆에 더 좋은 힌트가 있어요. 그 지도를 보면 우리 왕조는 동으로는 20년 전에 에도의 새 막부가 들어선 일본에서부터 서로는 티르크에 이르는 아세아의 10분의 1일 뿐일세. 딱 그 시기를 한정해줬죠. 20년 전 에도 막부가 수립됐대. 에도 막부 수립이 1603년이니까 지금은 1623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명나라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고려 만국 전도예요. 만국이라는 말도 썼으니까. 이 고려 만국 전도는 마테오 리치가 만든 지도인데, 중국을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세계 일부분의 하나로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세계 지도가 고려 만국 전도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도이기 때문에 중국을 세계 중심으로 그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 신하들이 지금 화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조는 명나라 때인 걸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힌트가 있죠. 고려 만국 전도랑 그 시기를 에도 막부로 주어줬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힌트 모두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나라 때 있었던 일을 찾아볼게요. 반고가 한서를 편찬했다. 한나라 때죠. 왕순이 양명을 제창하였고요. 이분 바티타는 원나라 때. 중국권 양문동은 청나라 때. 장택단이 청명상하도를 완성한 건 송나라 때입니다. 그 다음 11번. 밑주친 이 왕조의 경제상으로 오른 것은, 요것도 중요했어요. 이 왕조는 호적 조세 회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이장호와 갑수호가 징수와 납입을 책임지는 세제를 추진하였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갑제예요. 그래서 이갑제를 풀어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갑제 단어만 알고 있던 학생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갑제의 정확한 의미까지 알아두면 됐고요. 밑에 내각 대학사까지 나오니까 왕조는 명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갑제의 정확한 의미를 알자,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지정원제는 청나라 때, 반량전은 진나라 때, 준수법은 한나라 때, 대운하는 수나라 때, 국로남해로 인해 재정난이 가중된 건 명나라 때죠. 정답 5번입니다. 다음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역 활동이 확대되면서 서양 상인들이 유리한 무역. 이것도 좋아요. 12번 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제가 둘 다 수능에 출제된 건데 확실히 수능 장르에 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국사에서도 좀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겠죠. 서양 상인들이 유리한 무역 쪽으로 찾아 지정된 남쪽 항구를 벗어나 닝보동으로 북상하는 경우가 많아졌대요. 황제는 효율적으로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민절 총독 야근과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양 상인과 무역을 광저우 한 곳으로 제한했어. 이게 무슨 무역이에요? 공행 무역이죠. 공행. 밑에 읽어보면 그 영국의 무역 확대 요구를 황제가 거절합니다. 결국 서양과의 무역을 광저우 한 곳으로 제한하고 서양 상인의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는 공행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행을 운영했어요. 공행이란 제도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래서 공행의 의미를 좀 자세히 알아두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시박사는 당송원에서 실시했고요. 회관공소는 명에서 청나라 때까지 실시했지만 위 내용과는 관련이 없죠. 시역법 등 신법은 송나라 때. 생목인을 재정관료로 등용한 건 원나라에서. 그래서 12번도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3번. 중국 근현대사 파트죠. 근현대사는 이제 여러가지 주제가 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물에 관한 문제, 뭐 순원이던 장제스던 등장하니까 여기도 출제된 요소들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밑줄친 개혁의 내용. 강유에는 서양 기술만 모방하는 것을 넘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 정치 제도를 바꾸려 했어. 하지만 뭐 서태후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공격을 자주 했대요. 이거는 뭐였죠? 변법이에요. 근데 밑줄친 개혁과는 관계가 없죠. 일단 여기에 밑줄친 개혁은 안 나오네요. 일단 변법. 천두수와 후수는 서양 과학과 민주주의 수용을 주장했어요. 유교 중심의 전통 문화를 비판하고. 이건 뭐예요? 신문화 운동이네요. 이들에 앞서 이홍장은 기계 제조가 외국에 도전을 이거는 딱 봐도 낚시하려고 준 거네. 그쵸? 이홍장이 기계 제조가 자강의 근본이라 했어. 그래서 한족 출신 관료들이 서양식 기계와 학위를 도입하는 개혁을 추진했대요. 양무 운동이죠. 그래서 밑줄진 개혁과 관련된 내용만 고르면 됐습니다. 패번치원을 단행한 건 메이지 유신. 천조 정부 제도를 실시한 건 태평천국 운동. 신법은 송나라 때. 삼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한 건 순원이죠. 순원이 중국 동맹이고요. 금령기국 등 군수공장을 건설한 게 양문동 때입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본초 항목에서는 아부용을 앵속화의 진행이라 설명한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모르겠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를 피우는 것이 유용하여 민간의 피해가 심각하였대요. 이 물건의 밀수로 매년 가해 동인도 회사 선방이 막대한 양의 은을 인도로 가져가자 나의 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나의 황제가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하여 남쪽 변방의 밀수 금지 규정을 엄하게 세웠대.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일단 임칙서 파견한 거 보니까 청나라죠. 청나라랑 무역을 하는데 가해 동인도 회사가 청나라의 은을 막대한 양, 청나라에서 나온 양 은을 인도로 가져가. 이게 무슨 무역이에요? 삼강무역이죠. 그러면 가는 누구예요? 영국이죠. 그래서 그리고 밑에 나오네요. 이 강원의 밀수 단속 조치 불만을 품은 가가 결국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가는 영국인 게 확실하죠. 그래서 청나라를 잡고 영국까지 잡으면 됩니다. 1차 아편 전쟁 때 청나라와 영국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차 아편 전쟁 관련해서 이렇게 두 국가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아편이에요, 아편. 그래서 아편 때문에 민간의 피해가 심각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가나다 다 잡았죠?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한 게 영국이죠. 1번 포토신관 개발을 주도한 건 에스파냐. 독립운동을 전개한 건 베트남. 장쉐랑이 시한 사건을 일으킨 건 국민정부죠. 중화민국대. 네르친스크 조약은 청나라랑 러시아가 체결합니다. 정답 1번. 자, 그 다음 15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베이징 주재 영국 공사가 보낸 긴급 전보를 수령했대요. 영국과 프랑스 군대 등으로 원정군을 구성했어. 베이징 방면을 추진해. 가 가담자들이 기차선을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가 가담자들이 뭐라고 했냐? 모든 외국인에게 죽음을, 나라에게 평온을 이라는 종이를 갖고 있었대. 가 가담자들의 시신에서. 이게 무슨, 이거를 네 글자로 줄여봐요. 뭐게? 부청멸양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부청멸양을 통해서 가가 의화단인 걸 알 수 있어요. 부청멸양을 풀어쓴 문제였죠. 그리고 기차선로 파괴, 얘네들이 기차선도 파괴했고요. 영국과 프랑스 군대 등으로 구성된 원정군이죠. 얘네 둘 포함한 총 8개의 연합군이 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군만 보고 2차 아편전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얘네 둘이 포함된 군대 등으로 구성됐으니까 포함된 원정군 총 8개 군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의화단 운동인 거 파악했으면 됐을 겁니다. 아시겠죠? 의화단은 백령교 계통의 단체가 중심이 됐고요. 난징을 점령한 건 많죠. 태평천국, 그리고 중국 국민혁명도 난징을 차지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이 같은 시기에 있었던 근대화 사건으로는 태평천국이 있으니까 태평천국으로 하겠습니다. 천두슈등이 주도한 건 신문화.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건 변법 장악운동.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발한 건 우창동기. 다음 16번. 밑줄친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료는 경사공보라는 신문의 후예입니다. 여기에는 베이징에서 선포된 황제의 퇴위 조사와 퇴위 후 우대 조건 등이 실려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새로운 국가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가 퇴위하는데 어디로 정권을 이양해? 공화정부로 정권을 이용하죠. 이거 언제예요? 청나라 멸망할 때입니다. 중화민국이에요. 중화민국은 공화정체 국가고요. 이전에 청나라가 멸망하고 새로 들어섰죠. 그래서 청나라의 황제가 중화민국으로 권력을 이양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가 중화민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장채량이 시한 사건을 일으켰고요. 순원이 중국동맹회를 조직한 건 청나라 때예요. 중화민국 수립 이전이고, 위안스카이가 황제체제 부활을 시도한 것도 중화민국 때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16번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17번부터가 서양사네요. 확실히 서양사가 교과서상 분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수능에도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작년에 또 어떤 문제가 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7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쟁이 격화되자 아테네인들은 30척의 함선을 이끌고 멜로스 섬으로 향했대요. 아테네는 1600명의 중장보병, 300명의 궁수, 20명의 기마 공수 등을 동원했으며 다른 폴리스로부터 1500명의 중장보병을 지원받았대. 그때까지 중립을 선언하고 아테네 중심 연합군과 가주도 동맹 사이의 전쟁. 아테네 중심의 동맹과 가주도 동맹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은 뭘까요? 아테네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아테네가 참전한 전쟁은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아테네 중심 연합군과 가주도 동맹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그러면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한 가는 스파르타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 가의 조상이 도리스 민족이라 나오죠. 그래서 스파르타의 조상이 도리스인인 것도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힌트로 가가 스파르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스파르타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포에니 전쟁에서 패배한 건 카르타고고요.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건 옥타비안수죠.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한 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고요. 피정복민 다수를 헬로타이로 삼은 게 스파르타입니다. 왕위는 왕에게는 아케 페르시아에서 파견합니다. 오케이. 다음 18번.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전쟁 결과로 오는 것은 지도는 크세르크세스 군대의 진격로와 주요 격전지를 나타낸 것이다.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크세르크세스 군대가 이끄는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300인대와 마주하였다. 레오니다스의 군대를 제외한 다른 펠로폰네소스 군은 겁을 먹고 펠로폰네소스로 철수하여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대는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후 벌어진 살라미스에서 대패하였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21학년 수능부터 치러졌는데 그 이후에 치러진 수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주최했어요. 굉장히 생소했던 색달랐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수준이었으니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다만 펠로폰네소스 군 보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만 착각하지 않으면 되었을 겁니다. 이 테르모필레 전투와 영화 300에 300에 등장한 전투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결과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 델로스 동맹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동맹입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었고요.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이후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전개됐기 때문에 솔론은 그 이전입니다. 스파르타가 그리스 패권을 장악한 건 이 이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이후고요. 이거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착각했으면 3번 골랐겠죠?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참주정을 실시한 건 얘기했죠? 이 둘 다 그리스 페르시아 이전이라고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오케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결과도 잘 알아두시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랑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중앙에 무릎을 꿇은 가이가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고 있대요. 누구겠어요? 카롤루스 대제죠. 상상 파괴령은 레오 3세. 니케아 공예를 수집한 건 콘스탄티누스죠.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일으킨 게 카롤루스 대제고요. 이건 유스티니안스. 트루프아티 전투에서 이슬람을 물리친 건 카를로스 마르텔입니다. 정답 3번이에요. 프랑크 왕국 중에서 조금 쉽게 등장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렵게 나오면 이 네 가지 인물을 다 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유추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냥 평이하게 냈던 문제입니다. 자, 20번 밑줄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봉착했대요. 페르시아의 침입을 제대로 막지도 못했고 이후 무슬림들이 교역로를 막아 수도와 동방 사이의 길을 4년이나 봉쇄했대요. 이처럼 어려울 때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행정개혁을 교훈삼아 군사 제도를 변화시켰대요. 먼저 아나톨리아 땅에 군대와 가족을 배치해 생활하게 하고 스테라고라스라는 관직으로 군사와 행정을 담당하게 했대요. 이 구역은 배치하다라는 뜻의 테마를 붙여 아나톨리아 테마로 불리게 되었대요.
이후 국경지대인 남이탈리아와 네아폴리스 방위와 행정을 담당한 롬바르드 테마도 설치되었대요. 훗날 로마 교황이 프랑크족을 앞세워 우리 황제를 모욕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었지만 테마 제도는 그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군대와 그 특정 지역의 군대와 그 가족을 배치하고 관직을 두어 군사와 행정을 담당하게 했어요. 이게 무슨 제도인지 아나요? 이게 군관구제예요. 이 역시 비잔티움 제국의 군관구제만 알면 모르는 문제죠. 그러니까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야. 군관구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군관구제는 그 특정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고 그 군인들에게 관직을 둬서 그 지역의 군사와 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군관구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비잔티움 제국 때 존재했던 제도죠. 그래서 너 군관구제의 의미 알아?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2가지 키워드 더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침략했고요. 여기는 사사왕조 페르시아겠죠. 그리고 프랑크 왕국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과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같은 시기였던 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고요. 프랑크 왕국과도 같은 시기였던 거 작년 기출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프랑크 왕국을 통해서 시기를 일단 한정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군관구제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확실하게 비잔티움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글로 풀어써서 물어보는, 그러니까 군관구제, 아까 공행, 이갑제 이런 단어가 아니라 그 제도의 자세한 의미를 사료로 주는 문제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잔티움은 유스티니안스 황제 때 성소피아 성당을 건립했고요. 테마르제는 오스만 때, 살라미스에서 승리한 건 그리스고요. 그리스 연합군이죠.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한 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고요. 이 두 조약으로 분열된 건 프랑크 왕국입니다. 정답 2번. 아시겠죠? 다시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근데 사실 이걸 군관구제로 파악하는 게 조금 처음부터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침략과 프랑크 왕국과 같은 시기였다는 걸 통해서 대충 비잔티움을 찾아내고요. 일단 시기를 찾아낸 다음에 이게 알고 보니까 군관구제구나 라는 걸 통해서 비잔티움을 확실하게 잡아두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1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가의 아버지는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승리한 건 누구예요? 칼로스 마르텔이죠. 근데 가의 아빠가 칼로스 마르텔이야. 그럼 가는 누구야? 피핀이죠.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프랑크 왕국의 내 인물은 이렇게 관계로 많이 물어본다. 그리고 가의 아들이 레오 3세로부터 서로 왕제 관을 받았대요. 이 누구예요? 또 칼로스 대제죠. 그래서 칼로스 마르텔, 피핀, 칼로스 대제를 다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피핀은 칼로스 왕조를 개창했죠. 밀라노 측량을 공포한 건 콘스탄티누스고요. 성상 파괴력을 반포한 게 레오 3세. 악템 회전은 옥타비아누스. 클레르몽 공의에는 우르바누스 2세가 개최합니다. 그래서 피핀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1번 같은 게 프랑크 왕국의 전형적인 출제 유형이니까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자료는 레오 10세가 발행한 문서로 지은 죄를 용서받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증서였대요. 이게 뭐예요? 면벌부죠. 면벌부. 벌을 면해주는 거야? 누가 발행했어? 레오 10세가 발행했죠.
이게 왜 발행했어? 성 베드로 성당 중축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발한 거죠. 이거 뭐의 배경인가요? 루터 종교개혁의 배경이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아비뇽을 옮긴 건 아비뇽 유수 때고요. 클레르몬 공예는 십자군 전쟁 때 그 셀주크 튀르크의 침략으로 개최됐고요. 카누사 굴욕은 성직자 서임권 때문에. 위클리프가 교회 세속화를 비판한 건 그냥 교회가 싸워서 비판했죠. 뭐 아비뇽 유수랑 교회 대분열 때문에 이 교회 세속화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루터 95개조 반박문의 배경 잘 정리해 두시고요. 밀추친 종교적 타협에 대한 설명.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성직자들 지지한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보호자를 자처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와 대립했대요. 이후 황제는 이 종교적 갈등을 해결하고 당면한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제국의회를 소집했대요. 20여 년 정도의 긴 논의 끝에 황제는 제국의회에서 종교적 타협을 이루었대요. 자,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는데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성직자를 지지한 프로테스탄트 제후들과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보호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대립이에요. 이 대립은 루터의 종교개혁 때 있었던 대립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스만 제국 위협. 자, 이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4번이에요. 이때 이 그가 누구냐면 술레이만 1세예요. 신성 로마 제국을 침공했는데 이때 루터파 제후가 존재했죠. 그러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진행됐던 시기랑 술레이만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을 침공했던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을 침공했던 시기가 비슷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저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했던 친구들은 오스만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을 침공했을 때 루터파의 종교개혁이 진행되던 시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기출에 한번 등장했던 소재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16세기 술레이만 1세가 있었던 시기가 16세기인데 그때 진행됐던 종교적 타협은 아우구스부르크 화해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아우구스부르크 화해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소 좀 어려웠어요. 우리가 흔히 봤던 루터파 종교개혁에 대한 뭐 면벌부라든지 95개조 방방문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생소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출에 등장했던 소재랑 교과서 개념을 통해서 잘 풀어냈으면 잘한 거예요. 아시겠죠? 루터파가 공식적으로 인정됐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낭트 칙령은 앙리 4세가 발표했고요. 근데 이건 위그노, 칼뱅파의 자유를 공인한 거죠. 베스팔렌 조약 역시 칼뱅파를 인정했고요. 로욜라가 설립한 예수회는 로마 카톨릭의 권위를 재확인하고자 이렇게 됐고요. 콘스탄츠 공의회는 교회의 대분열을 수습하고자 개최합니다. 그래서 13번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24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궁정 발레에서 태양신 아폴론으로 출연한 모습이래요. 그는 태양왕이라고 불렸다네요. 루이 14세죠. 나한테 측령은 앙리 4세가 발표했고요.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한 건 펠리페 2세이고요. 독립전쟁을 지원한 건 프랑스의 루이 16세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한 건 표트르 대제국 콜베르 등용의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죠. 루이 14세가. 루이 14세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5번 가 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사람이 부두에 서서 가를 추모하며 대화하고 있대요. 흑해 진출을 꿈꾸고 바로 키워드 나오죠. 태평양에도 관심이 크셨소. 청과 동등한 지위로 국경 확정 조약 체결했죠. 이게 네르친스크 조약이죠. 그리고 스웨덴과의 전쟁을 통해서 발트해까지 진출했대. 표트르 대제입니다. 그래서 표트르 대제의 업적들 잘 정리해두세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했고요. 네덜란드 지배한 건 펠리페 2세고요. 무적함들을 격파한 게 엘리자베스 1세. 낭트 칙령을 발표한 게 앙리 4세. 폴란드 분할에 참여한 건 러시아에서는 예카테리나 2세입니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2세랑 마리아 테레지아까지 해서 셋이서 폴란드 분할에 참여하죠. 절대 왕정 파트는 왕들의 업적만 구분해서 암기해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26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리는 가의 공동 통치자인 이사벨라 페르난드 폐하의 후원을 받아 추진한 항해를 보고합니다. 우리는 이베리아 반도 남부 항구를 떠나 인도 바다에 진입했대요.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인도까지 갔어. 이건 누구예요? 일단 콜럼버스죠. 이사벨라 여왕은 에스파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벨라 여왕을 몰랐더라도 콜럼버스가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은 건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가가 에스파냐고요. 실제로 콜럼버스가 간 건 인도가 아니라 서인도 제도죠. 그 미국 밑에 있는 섬나라들.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입니다. 에스파냐에 대한 설명. 이거는 신항로 개척과 절대항적을 묶은 문제네요.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고요. 상수시 궁전은 프로이센에서 건립했고 네르친스크 조약은 청과 러시아, 콜베르 등용한 건 프랑스, 무적 함대를 격파한 건 영국이죠. 그리고 27번 이게 가장 문제가 많았던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문제. 볼게요. 가 조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국 가에 고용된 용병들에게 새로 지급된 엠프리스 소총의 탄약통에는 소기름과 돼지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대요. 그리고 영국이 인도의 전통인 카스트를 파괴하고 용병들을 크리스교로 강제 개종시키려 한다는 말까지 펴졌대. 불만을 확산되고 영국인들만 탄약통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명령은 오히려 용병들의 심을 키웠대. 그 결과 무장 봉기가 일어났대. 이 용병들이 영국 애들이 고용한 용병들에게 새로운 탄약통을 지급했는데 이 소 돼지 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 이것 때문에 일어난 봉기는 뭐예요? 세포의 항쟁입니다. 이거 세포의 항쟁에 대한 기본 개념이니까 알았어야 했는데 얘네들이 영국 누구에게 고용됐냐가 중요했어요. 이게 동인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찾기부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못 잡았으면 그냥 끝이었고요. 하다못해 이제 동인도 회사를 찾았어. 그거와 관련된 걸 찾아야 돼. 일단은 도저히 모르겠으면 선지부터 분석해봐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려는 거예요. 백몰 분할령의 영향은 콜카타 대회죠. 그러니까 콜카타 대회가 세포 항쟁보다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 룰러법 제정도 1919년이기 때문에 한참 뒤에 일이에요. 그래서 관련이 없고요. 근데 그 시기상으로도 관련이 없지만 내용적으로도 관련이 없어요. 백몰 분할령의 영향은 콜카타 대회 개최고요. 룰러법 제정의 결과는 그냥 인도인들을 탄압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 모르면 사실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었고, 동인도 회사를 찾았다 칩시다. 일단 이 둘은 결국 동인도 회사와 관련이 없다는 걸 일단 알겠죠. 파쇼다 사건은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충돌한 사건이죠. 그리고 카슈미르 분쟁은 지금 현대 인도에서 일어나는 분쟁이에요. 그래서 다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미국에 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동인도 회사에 실려있던 차들을 그냥 바다에 빠뜨려 버린 게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정답이 5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해도 그 시험장에서 여러분 입장에 대입해서 풀기가 어려워요. 모르면 못 푸는 문제인 것 같아. 이건 정말 이건 막 유추 선지소거법 다 어려워.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가 알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동인도 회사와 그냥 시험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거 그냥 동인도 회사와 관련된 거 아닌가라고 해서 찍어버리면 이제 답이 없잖아. 그냥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풀 수 있는 방법은 동인도 회사까지는 찾자. 그리고 그 선지에서 최대한 유추한 다음에 그냥 동인도 회사를 배제하고서 생각을 했을 때 동인도 회사가 관련이 없네 라고 해서 지우고 5번을 골랐으면 되지 않았나. 근데 그만큼 어려웠던 문제죠. 이게 오답률 1위였어요 작년 수능에서.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시험이 지난 후에 해설을 하니까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아무리 여러분 입장에서 현장에서 해설을 해보려 해도 이건 한계가 있네요. 그래서 틀려도 됩니다. 이런 문제는 한 문제 틀려도 이건 1등급이 떴기 때문에. 작년 수능 세계사 1등급이 47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3점짜리 하나 틀려도 1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못 풀겠으면 현장에서 찍으세요. 아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다. 여러분 이 문제 틀렸다고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었다. 진짜 어려웠던 문제고 어떻게든 추론해서 풀기조차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고생이 많다라는 얘기 남기면서 이 문제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렇게 연결된 내용을 다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공부량이 무한대로 늘어나요. 무한대로. 동서양이 연결된 건 한도 끝도 없어. 그냥 새로운 문제들 좀 많이 풀어보면서 시중에 NJ나 모의고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냥 새로운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연습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제가 생각해도 평가원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평가원에서 어떤 걸 낼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 이런 문제 처음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문제 연습하면서 새로운 문제로 많이 연습하는 능력도 중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 너무 길게 해설하네요. 이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뭔 말하는지 알겠죠? 그냥 결론, 이 문제 복습은 중요하다. 대신 이런 문제 시험장에서 만났으면 틀려도 된다. 최대한 맞추려고 해봤지만 틀려도 죄책감 갖지 말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시중 엔제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연습하면 된다. 끝! 자, 28번 윗주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왕가의 혈통도 아니고 신성한 기름 부음도 받지 못한 그가 국가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권좌에 올랐대요. 왕가의 혈통이 아니래. 근데 권좌에 올랐대요. 그는 수년전 군대를 동원해서 선왕께 반기에 들었고 의회와 함께 선왕을 시했대요. 그래서 딱 봐도 누군지 알겠죠? 이 크루멜이에요. 첫째, 왕가의 혈통이 아니에요. 크루멜은 왕족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서남께 반기를 들었어요. 이 청교도 혁명 때 의회파와 함께 왕당파와 전쟁을 했죠. 크롬웰이 의회파를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패거리들과 함께 찰스 1세를 결국 처형시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힌트를 통해서 크롬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해법 시정했죠. 철회 정책을 추진한 건 비스마르크고요. 공안위원회를 주도한 건 로베스피에르고요. 농무해방령을 발표한 건 알렉산드르 2세. 국민투표로 황제를 즉위한 건 나폴레옹 1세랑 3세 둘 다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다만 나폴레옹 3세는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황제 즉위합니다. 그 차이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폴레옹 3세는 쿠데타랑 국민투표, 나폴레옹 1세는 국민투표까지. 국민투표만. 아시겠죠?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이들은 불신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한대요. 제국은 그것은 곧 전쟁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대. 제국 그것은 곧 평화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제국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가처럼 실로 이루어내야 할 정복이 수두룩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나는 가처럼 반대파들을 설득하여 화합으로 이끌고 정복을 통해 혁명의 이념을 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20여 년 전 우리 식민지가 된 알제리를 우리나라에 동화시켜야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제리를 식민지화한 거로부터 우리는 프랑스인지를 일단 알 수 있어요. 반세기 전 가가 세웠던 제정을 다시 세워야 돼. 그래서 이것이 내가 이해하는 제국의 모습이며 정복입니다. 자, 두 가지 힌트가 나왔어요. 가는 제정을 세웠고요. 그리고 정복을 통해 혁명의 이념을 전파했어. 이거 누군가요? 나폴레옹이죠. 그래서 프랑스인 걸 잡고 이 두 가지 힌트를 통해서 나폴레옹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통령 정부를 수립했죠. 철회 정책을 추진한 건 비스마르크. 7월 혁명으로 즉위한 거는 루이 필리프. 데카브리스트 봉기를 진압한 건 니콜라이 1세. 파리 코민을 진압한 건 프랑스 제3공화정인데 프랑스 정부군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프랑스 제3공화정의 정부군이에요. 아시겠죠? 30번. 가 왕국에서 사실로 오른 것은 그 엠마누엘레 2세, 나폴리, 시칠리아 성분, 이탈리아네요. 이탈리아 통일을 물어보는 문제지만 그냥 이게 이탈리아인지 알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원정인가? 가리발디의 원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가면 가리발디의 원정을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탈리아인지 알면 됩니다. 문제는 카보루가 재상으로 활동했죠. 데브시름에는 오스만 아제스 로렌 지방을 병합한 건 프로이센. 데카브리스트 봉기는 러시아에서. 줄루족과 이산드라나 전투를 벌인 건 영국이죠.